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서 진로희망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진로희망사항에 남겨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부분도 기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재할 수 있는 영역이 학생부 내에서 많은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 전형에서 조금 더 객관화되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입시를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 성적이나 수상 경력과 같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 때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특히 학과를 결정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가끔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작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학생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이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학과 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합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지나칠 정도로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뚜렷하게 강조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되게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특히 이제 학생부 기재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할 것이냐,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진로 희망사항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재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에서 교과학습 발달사항부터 시작해서 출결 봉사까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학생부 내용이 일부 기재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생부 내용과 2022년도에 기재되는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거. 요즘에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 다 아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죠. 그렇죠?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이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물론 수상 경력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상 경력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경시대회 같은 것이 있죠. 교내 경시대회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기토론 발표대회 있고, 세 번째는 교과 우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번째는 봉사상이 있어요. 봉사나 모범상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는 교과 우수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교과 우수상 자체는 벌써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봉사나 모범상도 사실은 받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봉사나 모범상은 이 학생의 학업적인 우수성을 나타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또는 학교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정도는 보여줄 수 있죠. 상 중에서 좋은 상은 경시대회나 쓰기토론 발표대회 상이죠. 물론 이 경시대회 상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학업적인 역량이나 또 해당 학교에서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또는 학업적 능력,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경시대회 상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시대회 상은 아무래도 학교들마다 상의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업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쉽게 받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상은 쓰기토론 발표대회 상인데 이건 학교들마다 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쓰기토론 발표대회 상들, 각종 대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대회에 출전해서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변경되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서는 수상 경력을 학년당 총 6개로 제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쵸? 학년당 1개에서 총 6개로 제한하는데 그 6개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경시대회를 6개 만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쓰기 토론 발표대회 상까지 다 포함해서 6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학교에서의 수상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학년당 1개 총 6개로 제한하게 되어진다면 학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내신 성적 좋고 수상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지만 내신 성적이 2등급, 3등급인 학생들은 수상 경력이 거의 전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에 기재될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이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만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학교 생활에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하게 학년당 1개 총 6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범위인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논문의 기재죠. 소논문도 우리가 학업적인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소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논문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느낌이죠. 원래 소논문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심화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등학교 과정 외에 탐구 활동을 펼치는 목적이 소논문이지만 이 소논문이 약간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로 현재 이제 서울대부터 한 중앙대 정도까지 합격생들이 보면 학교 다니면서 소논문을 써보지 않은 학생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소논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2020년도부터 소논문 기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논문은 이렇게 소논문이라는 이름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소논문이라고 하는 게 보고서나 아니면 과제라든가 아니면 발표 같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학생부 기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논문이 없어진다고 해서 소논문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뭡니까? 학생의 교과 성적 외에 해당 분야,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아니면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심화된 어떤 관심과 흥미,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구, 소논문이라는 그 창구가 이름은 없어지는 거지만 보고서나 과제나 과제 발표 또는 뭐 PPT 발표와 같은 형태로 해서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름은 없어지지만 충분히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게 현재 교과 성적 수상 경력 소논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전공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공적합성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학과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나 면접 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발휘가 되어지죠. 특히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다소 불리한 학생들 2등급, 3등급, 4등급인 학생들이 이런 전공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사실은 교과 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공적합성 하나로 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적합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공적합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진로희망사항이에요. 진로희망사항. 이 진로희망사항은 2022년부터는 항목이 삭제됩니다. 항목이 삭제되는 이유는 현재 창의적 수용활동 내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삭제된다는 의미보다는 진로희망사항의 내용과 창의적 창의활동 내에 있는 진로활동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항을 좀 없앤다고 볼 수 있죠. 현재는 진로희망사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쓸 수 있는 진로활동 내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부분은 학생부 내용에서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건 동아리 활동이겠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이 있고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자율 동아리로 연결시키게 되어지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해당 학과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아니면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나 자율활동들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도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독서 활동은 지금 현재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도서명과 그 다음에 저자명만 간단하게 기술하게 되어져 있죠. 예전에는 도서 선정 이유나 배우고 그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읽고 느낀 점들을 같이 기술이 되어서 항목 기술 내용이 많았었는데, 학생부가 간소화 되어지면서 현재는 도서명과 저자명만을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독서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반드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특화된 프로그램은 결국은 독서 활동이거든요. 독서 활동이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독서 프로그램들이 기술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 목록은 간소화되어졌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도서 활동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서의 내용을 읽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면접 시에는 독서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도 예전에 단지 학생들에게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면접에서 요즘에는 상황 면접이나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해당 학과에 대한 전공 지식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도 지금 면접 같은 경우도 대학별 고사 형태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면접 시에 독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보다는 결국은 독서의 중요성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대학을 합격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 프로파일이에요.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가,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충청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다. 그럴 때 내가 내신 등급이 1.5등급이에요. 그리고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학생은 과학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의 내신 2.5등급이에요. 그럼 과연 충청도에 있는 내신 1.5등급의 일반계 고등 학생이 더 우수한 것이냐, 아니면 특목고의 내신 2.5등급의 학생이 우수한 것이냐 라고 평가한다면 사실 현재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내신 성적을 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업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해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 내에 프로파일을 다 게시를 해요. 그 학교가 내셔널 랭킹이 몇 위 정도 되는지, 또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SAT 점수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이런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진학 결과라든가 학생들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현재 사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고교 등급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교의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다, 내가 특목고다, 과학고다 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내신 2등급, 내신 3등급배에서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학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대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은 충청도에 있는 또는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2.5등급이다. 그럼 2.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 정도밖에 못 간다. 건국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의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선생님들이 입시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런 말씀들을 객관화시켜서 사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교의 프로파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프로파일이 높아져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높여야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그럼 프로파일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선배들이 대학을 잘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너희들이 밑에 있는 2학년, 1학년 후배들이 결국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진학 결과가 안 좋으면
후배들의 진학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학교의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대학을 가는 거니까. 하지만 또 하나의 학교 프로파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관리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또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특색화시키고 또 우리 학교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봤었을 때 아니면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봤었을 때 이 학교는 뭐 이렇게 지방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봤었을 때 좀 더 심화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뭔가 탐구 활동이 좀 더 다양하구나. 이런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거는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결국 특목고 2.5등급, 일반계 고등학교 2.5등급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진학 결과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이나 고교 등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프로파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진학 결과이지만 그거는 어차피 선배들이 하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부 기재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고 학생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부의 기재관리 되어질수록 했었을 때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봤었을 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진학 결과로 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22년도에 또 바뀌는 사항 중에 하나는 교사 추천서는 없어지죠. 교사 추천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과 중복돼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애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4개 문항 지금 현재 5,000자인데 3개 문항 3,100자 정도로 줍니다. 이것도. 하지만 3개 문항 3,100자를 하더라도 자소서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보통 자소서가 2개 문항이나 1개 문항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3개 문항 3,100자를 하더라도 자소서는 분량이 많은 거고 그 분량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소 이제 좀 더 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가 되어지면 학생부의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간소화되어지고 분량이 줄어들지만 학생부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뭐로 간다? 대학은 서류로 간다는 점을 명심해라. 그 서류가 바로 뭐다? 학교생활 기록부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실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기재 관리는 지금서부터 신경 써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진로희망사항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진로희망을 쓸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로희망사항을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잘 쓰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진로희망의 사항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로희망과 희망 사유를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학생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의 진로 적합성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담당교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적어오라고 하고 학생이 적어온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죠. 그대로 입력할 때 학생이 적어온 내용을 선생님이 좀 검토하시고 넣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됐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을 기재하는 건 이거는 누가 쓰는 거다? 담임교사가 쓰는 거다. 담임교사가 작성한다는 거고 담임교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입장이 돼야 돼? 관찰자의 입장에서 써야 돼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돼요. 이거를 자신의 생각이나
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적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써오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나의 생각과 느낀 점을 적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적어야 된다는 점을 꼭 반드시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입력하지 않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여기죠. 특기면 흥미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스포츠 이렇게 쓰지 말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배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이렇게 쓰지 말고 음악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구체화돼서 내용을 쓰라는 내용이 좋아요. 물론 여기 이제 특기 또는 흥미 내용에다가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 쓰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뭐 신문 스크랩을 한다든가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국의 그 영자신문을 뭐 구독해서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이 부분은 특기 및 흥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한 게 너무 노는 거 나는 노래방에서 일주일마다 가서 노래방 노래 100곡씩 부르기 흥미 이런 거 적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공부가 너무 동떨어지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나는 뭐 독서를 하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영화 감상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하긴 어렵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학구적인 내용을 넣는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영자신문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뭐 사이트들을 뭐 구독한다든가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특기 및 흥미 내용에는 사실적으로 내용을 쓰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노는 쪽도 안 좋고 지나치게 학구적으로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이 공부하느라고 바쁠 텐데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공부 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나 흥미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진로 희망의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및 진로 활동의 영역 담임교사의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진로 활동 영역에다가 또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2020년까지는 두 개의 항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진로 희망 사항 여기다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영역에다 또 기재할 수 있고 물론 하나를 더 기재하게 되어지면 세특이나 아니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구체화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 진로 희망사항은 누가 적는 거다? 담임 선생님이 적는 거다. 학생이 적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기재하시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모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지 학생의 입장에서 글을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그게 학생부에 그대로 만약에 기술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대학 측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얘는 학생부를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학생이 다 적어준 학생부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 사실성 결국 사실성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허구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담임 교사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 희망 사항들이 한번 썼었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진로 희망 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예시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진로 희망 사항을 쓸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진로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먼저 갖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관심과 흥미를 가져요. 그러면 관심과 흥미를 먼저 시작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언제부터 가자? 고등학교 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우연한 계기로 내가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옆집의 형이 기자야 라든가 이런 우연한 기회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관심과 흥미는 그 다음에 뭐로 연결이 되냐면 반드시 탐구 과정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탐구 과정. 아, 내가 기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탐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탐구의 과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탐구 활동들이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학생의 노력의 과정이 기술이 되겠죠. 노력의 과정.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뭘 해요? 뭔가를 성취하겠죠. 그렇죠? 성취하겠지? 성취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확장은 뭐가 되냐면 다른 분야로 관심이 확장돼요.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교회 활동으로 관심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런 관심의 확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은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등학생들의 진로 과정은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내가 먼저 우연한 기회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학자가 되고 싶어. 자동차 공학자가.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내가 처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도 될 수도 있고, 중학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관심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꼭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알아보려는 과정이 나와야 되죠. 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은 있었는데 탐구활동이 없어. 그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알아보는 탐구의 과정은 인터넷, 독서, 동아리나 소논문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탐구 활동이 시작이 되겠죠.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뭔가를 성취를 했어. 그럼 이거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취를 하고 나면 그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어져서 막 연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자동차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교외 활동, 학교 밖의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라는 거 외에 다른 분야로 관심이 이어지거나 이럴 텐데, 교회 활동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의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확장이 되어지면 결국은 진로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기술이 되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희망을 쓰게 되어진다면 대부분 어떤 과정이냐면, 고1 때는 이거겠죠. 이거 그냥 단지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지면은 결국 탐구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탐구 활동에 기반을 두고 진로 희망 사항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두 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학기 진로 활동, 자유학기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 책 광고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어교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라고 되어졌어요. 이 글이 잘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졌는데, 관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어교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 및 책 광고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어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심의 흥미를 보여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어? 구체적으로 기술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밑에도 봐요. 교과 시간에 자신이 쓰는 일기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글쓰기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됨. 이것도 지금 보면 글쓰기에 본인이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과정이 교과 시간에 자신이 쓰는 일기들을 이야기나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지금 블로그에 올려놓은 많은 학생들의 진로희망사항의 사례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중에 대부분 빠져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관심과 흥미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두 개의 사례에서는 국어 교과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의 책가계획 만들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신이 쓰는 일기를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관심과 흥미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는 블로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한 두 개의 사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내용을 되게 잘 썼어요.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학에 관한
분야에 독서를 꾸준히 함. 2학년에 올라와서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학 이론들을 주변의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었음. 그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특성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낌. 그 결과 이것이 기반이 되는 사회학이란 학문의 매력을 느껴 관련 분야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라고 했어요. 내용은 되게 잘 썼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용의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용의 구체성이. 좀 전에 앞에 보여졌던 두 개의 사례는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학에 관한 독서를 꾸준히 함. 독서를 꾸준히 했다는 얘기 무슨 독서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2학년에 올라서는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학 이론들을 주변의 사회 문제에 적용해봤다. 자, 사회학의 이론들을 주변의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었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에 적용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특성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 기반이 되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껴 관련 분야의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라고 했어요. 자, 내용은 되게 잘 썼는데 하지만 그 내용에서 빠진 게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사례에서도 보여줬었던 것처럼 관심과 흥미가 첫 단계거든요. 이 진로희망에서는. 근데 그 관심과 흥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관심과 흥미의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이라는 매력에 흥미를 느껴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진로 결정하는 방법도 첫 번째는 그냥 이 학생처럼 좋아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이제 사실은 되게 초보적인 거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그냥 좋아서 결정한다 라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배워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 대학에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탐구적인 정신과 학업적인 욕구로 지원 학과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고등학교 때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성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학과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매력을 느껴서 좋아서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거? 탐구적인 목적으로 해당 학과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해당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은 내용을 잘 썼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의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내용도 보면은 평소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함. 평소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함이라고 하면 물론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부분들이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의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함이라고 하면 도대체 읽는 사람이 무슨 디자인이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관한 책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물과 건축 양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자, 마치 지금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서로 다른 학생이거든요. 이거는 문과고 하나는 이과고. 근데도 쓴 내용의 패턴은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렇죠? 뭔가 본질을 피하면서 자기 자신을 뭔가 과장하거나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보여요.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에 관한 책, 도대체 무슨 책인지, 웹사이트는 도대체 뭔지
다양한 건축물과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건축 양식은 뭐고 건축물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배워서 미래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 집과 같은 건축물들을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축가가 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뒷부분은 이 학생이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열망이나 목표는 드러나긴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가 어떤 탐구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러한 구체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앞에서 보였었던 진로 희망사항에서 예시로 나왔었던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학생처럼 구체적으로 예시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어교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목적, 국어교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자유학기 진로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 및 책 광고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어교과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 관심과 진로에 대한 뚜렷한 구체성이 보이잖아요. 활동이. 그렇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뒤에 보였었던 두 개의 사례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되게 잘 쓴 글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글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우리가 그 진로 희망사항은 창의적인 체험 활동 중에서 진로 활동과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 상황은 이 진로 활동 내에도 기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로 활동은 각 고등학교들마다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가 꼭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홀그램 진로 전공 탐색 검사라든가 또는 진로 심리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진로의 날 행사라든가 또 진로 상담이라든가 또는 미래의 직업 탐색 활동이라든가 전공 탐색 및 진로 모색이라든가 지역 체험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로 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단지 진로 희망사항에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 활동의 기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아쉬운 거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의 내용을 보다 보면 결국 학생부에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학교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학생부에 중요한 거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 왜냐하면 학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이 학생이 어떤 열정과 노력, 이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이 어떤 분야에 대한 우수성이 있는지, 또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떤 학업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만 나중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게 되어질 때 할 수 있는데 이 진로 희망 기재 사항도 보면은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진로 희망 사항에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학생의 생각, 학생의 경험, 학생의 진로, 학생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지는 반면 어떤 학교들은 학생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진로 희망 사항들을 똑같이 기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학교 프로파일이거든요. 학교 프로파일에 동일 점수가 내신이 2.3등급이라 하더라도 2.3등급이 어떤 경우에는 3.3등급과 같은 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에 있는 학교 프로파일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고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러한 진로 활동에서 학생의 열정과 노력,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학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학생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진로 활동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왜? 이걸 통해서 결국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뒤에 사례를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전에 찍었었던 창의적 체험 활동 동영상 안에서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교들마다 이런 그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에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교묘하게.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학생부의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중에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독서활동을 진행을 하고 독서활동에 이렇게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학생이 독서활동을 통해서 뭘 읽어서 덕혜옹주, 사람 소리 하나, 동주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소설을 읽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이 만약에 국사학과나 역사학과나 사학과 같은 데 만약에 지원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합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삼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독서 활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학과와 연관성을 맺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공 탐색 진로 모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은 창의적 독서 활동을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자연과학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생각한 공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쭉 시작하지만 문장의 마지막 어떻게 돼요? 화장품 연구원으로서의 진로를 확실히 하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화장품을 구체화시켜 소개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 이 학생이 화학 또는 화장품 연구원으로서의 적합성과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충실히 해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창의적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 총 10권을 선정하여 쓰고 토론하기 활동을 진행함. 자, 이러면 첫 번째는 10권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서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까 역사 사실을 다룬 소설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 국사학과라든가 역사학과라든가 사학과로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어지면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총 10권을 선정하여 읽었다. 그러면은 해당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없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등등등등등등 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독서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기회를 가짐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A 학교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학생의 학업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학과에 적합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반면, 비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있으나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실제 어떤 학과에 열망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좋은 학생이라, 고등학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드러나야 돼요. 학생이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과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고 어떤 우수성이 있으며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그게 결국은 뭐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 전공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가 된다? 학교 프로파일이 높아지는 거다. 이거죠.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학업 우수성이 물론 이게 다 좋으면 좋지만 교과 성적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을 잘 유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에서 대학을 진학하게 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대학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서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학생의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지 중요하고, 그 진로 희망의 사항은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목록,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또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행동 특성비 종합 의견, 또는 독서 활동 같은 데다가 곳곳에다가 본인이 어떤 학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할 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건 누가 쓰는 거다? 선생님이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학생이 쓰는 글로 글을 써버리면 학생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관찰자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고, 블로그,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블로그 상단에 보시면 이런 진로 희망사항에 여러 학생들이 썼었던 진로 희망사항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내용도 있고 또 잘된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희망사항을 기재하는데 다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